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특별히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는 네. 제가 개편으로 맡기 전까지 또 대타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끝나니까 홀가분하고요. 네. 네, 지금 배종찬 소장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낌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저에게 수심을 안겨준 사람은 서성표 PD죠. 아, 네. 자,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래요? 장 소장님은 왜 손에 이렇게 반창고를 많이 바르셨는데 어디 싸움을 하셨어요? 아니, 계란 후라이 먹다가 네. 그 프라이팬을 닦다가 기름이 확 튀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살갗이 다 까져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성 지하차도 참사에 계속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감찰 수사에 나섰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과 정부가 큰 틀에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 제기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재난 상황에 정부가 책임에 답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됐느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정확한 그 여론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맨날 경로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도 뭐 환경부를 질타한다든가 뭐 엉뚱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충청북도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다면 네. 과연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혹은 그 행복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급 기관이 국토관리부입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뭔가 정치적인 책임까지 함께 져야 되는 부분에 예봉을 돌리기 위해서 뭐 환경부라든지 비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 아니면 지난 정부 탓을 한다든지 이런 좀 정치적 언수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 귀높이에 맞는 것인가 저는 무척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 선생님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도 관련해서 반응이나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권 하에서는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관행과 관례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이런 반응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반응들을 보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4대강 사업 제대로 안 해서 그다음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시켜서 그래서 이러한 수해가 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또 보조금 카르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국민들이 많이 다치셨고 또 비극적인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위로도 해 주시고 그 아픔에 공감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책임 아니야. 저 사람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제가 희대의 망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의 내비게이션 탄 걸 보고 저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비게이션이 그 오송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안내를 안 했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내비게이션 탓을 하는 SNS 글을 올렸어요. 저 살다가 이러한 해명을 하고 핑계대는 그런 분들 정말 처음 봐가지고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뭐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네. 대통령 대해서는 이렇게 수해 현장 행보를 할 때는 옆에서 뭐 보좌진이나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조언들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건 왜일까요? 대통령께서 안 들으시는 건지 보고서를 드려도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참모들의 보좌 기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궁평 2지하차도입니다. 네. 경찰은 1지하차도로 갔다고 했었는데 네. 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충북도지사. 네. 보고도 제대로 잘 받지 못했다. 네. 심각성도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청주시장 그 오송 궁평 지하차도가 청주시 권역인 거죠. 네. 자, 또 행복청장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글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네. 중대산업재해고 하나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거의 한 20건 가까이 기소가 됐고 1심 유죄 판결 나온 것도 몇 건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판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시행된 것이 2022년부터고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기소는 할 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과연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받을지 여부를 아직 확언하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굳이 나누자면 미호천에서 제방이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행복청이 그쪽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청장이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범람과 관련해서 제방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라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궁평 2 지하차도 자체가 지금 보면 그 지방도인데 그 지방도 따라서 관리 주체 도로관리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충북도지사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도지사가 일체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임 주체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 경영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얼만큼 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를 하고 그 상황에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행복청 쪽에서 감리단 단장 외주 업체입니다만 알리지 않았습니까? 신고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뭔가 인과관계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피해 비극적인 네. 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북도 혹은 뭐 경찰 요런 쪽이 좀 가지는 근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자체는 아마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북도지사 쪽의 책임이 일단 가볍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차라리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옛날 부산 초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같은 것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불명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장 소장님 또 국회에 계셨는데 지금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야 간이 완전히 또 엇갈린 입장입니다. 수해 방지 법안 처리에 또 뒤늦게 이제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고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는 여야가 완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먼저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2조 8천억 정도의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재난대책비로 돌려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 안 한 정치권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건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한 건도 처리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여야가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처리를 안 했다? 이것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자체도 여야 가릴 거 없이 국회의원들의 업무 혜택에 대해서 분명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이럴 때마다 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우리가 3% 내요 월급에 5% 내요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네. 항상 뭐 생생 내잖아요. 수재 응급을 걷었습니다. 7월분 수당에서 3%씩을 걷어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다 합하면 전체 국회의원입니다.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뭐 그래도 이번에는 또 돈을 내내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그냥 할 일을 해라. 돈 안 내도 좋다. 예. 안 내도 좋은데 당신들은 법과 제도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법안 처리 제때 하고 이러한 뭐 하천 범람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법안을 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해요. 이게 뭐예요. 20만 원씩 내가지고 그냥 당신들 갖고 더 열심히 법안 심사해라. 전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님 혹시 수재연금 낼 의향은? 배종찬 소장님 내시면 저희 나겠습니다. 거의 2배 내겠습니다. 네. 안 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자. 임진호 변호사는 네. 보기에 그러면은 장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2조 얼마의 그 재원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경 예산을 이전부터도 계속 강조하는 지금도 수재 관련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 저는 그보다는 약간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인 건 아닌데 중단기적으로
지금 국고가 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세수가 거치지 않아서 거기다가 작년에 그건 사실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또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한 경기 활성화 기대 효과도 있는지 없는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뭐 좀 할 수 있는 게 음주운전 단속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꽤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115조 정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좀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전라북도 군산시 같은 경우는 측량하고 가장 최대치의 폭우가 내렸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보도로 좀 나온 점이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수해 자체는 사실 지금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폭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에 정부 차원에서 일국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조금 더 재난 방지와 작년에도 똑같이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작년 일을 좀 이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은 맞지만 인재의 측면이 좀 왜 반복되는지 부분은 꼭 예산만의 문제이냐. 네. 이런 것도 좀 경각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재해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대략 30%가 예방 예산이고 70%가 지원 예산이에요. 재해가 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복구하는 비용 아니면은 좀 위로금 같은 거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방 예산으로 예방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면 어쨌든 이러한 극한 호우가 내리더라도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좀 손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그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해 책임과 관련해서 전 정부와 연관지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띄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잖아요. 이게 4대강 사업. 네. 그러니까 보는 홍수 예방 기능보다는 가뭄에 대비한 기능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보를 막 문재인 정권하에서 해체한다 그러고 금강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해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좀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냥 포스트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준설 같은 것도 하고 가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대강 관련된 부분을 더 강화해야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유일한 대안으로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진인가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당히 질타했다. 네. 그러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관리를 국토부로 이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전에 국토부에 있던 걸 환경부로 옮겼었고 네, 그렇죠. 지금 또 환경부 장관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토부로 옮기겠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저도 이 부분은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 물론 이제 환경부가 기존에는 수질오염 중심으로 했던 거고 치수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그 역사적인 연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재난방지 관련해 가지고는 해관부 역할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관리라고 하는 측면이랑 물난리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궁평 2 지하차도에 경찰이 제때 못 간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해관부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충북도지사나. 근데 그걸 왜 지금 국토부였냐 환경부였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요. 이 문제의식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안이 있으셨다면 인수위 시절에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인수위 당시에 기획위원장은 누굽니까? 원희룡이라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정확히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혼날 사람들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경고성 분위기가 있었고 신호도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 홍수 아니겠어요? 통제소에서는 연락이 갔다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그걸 제때제때 처리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문제지 이것이 그냥 환경부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 한마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국민들 앞에 좀 사과하시고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의 회의 자리에서 정말 대통령께 굽실굽실 대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고 네.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죠.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분은 저는 도지사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도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재판 상황인데요. 한입뉴스에서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또 경기도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이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김준우 변호사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배경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그 카더라 뉴스가 서초동에 좀 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얘기를 하겠죠. 지금 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으로 검찰에 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일 부르고 있다는 거고 약간 가족 관계와 관련된 별건 압박을 좀 받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카더라가 저는 이제 좀 두 다리 건너서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공영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을 담은 키워드를 받아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안녕 이재명, 김준우 변호사는 백척 간두. 자, 백척 간두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절박하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먼저 장성철 소장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안녕 이재명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씩 뭐가 빠져 있어요. 네. 증거가 없거나 증언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증인이 없거나 이런데 이거는 다 있어요 이제. 다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씨의 증언도 있고요. 북한에게 돈을 줬다라는 영수증도 있고요. 이것을 돈을 대북 송금했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요 소설 썼어요. 이거는 검찰이 조작이에요. 이것만 갖고 빠져나가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희가 이 대표한테 300만 불 북한에 준 거 나중에 보고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만 보고하진 않았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보고를 했고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사법적인 리스크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안녕 이재명은 이 쌍방울 건으로 인해서 사법 이재명 처리될 대표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김준우 변호사는 백척 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요 쌍방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 쌍방울 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쌍방울 측에서 대북 송금을 한 건 명백하고 김성태 회장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법성이 명확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와의 연관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300만 불이 갔는데 거기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적이었나? 뭐 때문에 간 거냐? 그 목적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 얘기거든요. 확인할 길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받은 건 북한인데 북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증언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은 준 사람 증언이고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목적이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려면 제3자 뇌물죄인데 그럼 대가를 줘야 돼요. 쌍방울 측에.
경기도 차원에서 뭘 줬어야 되거나 경기도지사가 뭘 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줬느냐가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3자가 뇌물죄가 안 되려면 이제 북한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로 묶여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라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방북을 추진하는 것과 그 300만 불이 가지고 있는 결련성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그냥 단계적으로 그것도 좀 전달했다라는 취지인지 아닌지 좀 밝혀질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가 딱 맞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 개예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부시장으로 보냈다. 부도지사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증언은 이해찬 전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해찬 대표도 이재명 당대표랑 좀 거리두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낳는 거죠. 그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김준호 변호사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대가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 이재명이 방북해서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은 쌍방울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거 해라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약속만 가지고는 제3자 뇌물죄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적용될 때는 왜 제3자 뇌물이 시행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남욱, 김만배 2명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가가 뭐였다라고 하거나 뭐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면 잘해야 김성태, 이화영 2명의 진술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유죄를 하기에는 예를 들어 막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배종찬, 장성철 2명이 위증을 해가지고 다 약속했다라고 하면 제가 구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다른 있잖아요. 증거가 뚜렷하게 있어야 이제 했다는 거지. 그 네. 진술 2개 2인의 진술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직 좀 완전히 가야 될 그 구분형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단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지금의 사안과 관련해서 김준호 변호사도 백척 간두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위기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친필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상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남편이 검찰로부터 군사 시절 정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을 보시면 뭐 아들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뭐 후원자, 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불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좀 검찰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여러 가지 별건 수사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증은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부인하고 있던 부분을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지금 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뭔가 본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진술 변경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과연 그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신빙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자, 김준호 변호사 법조인이니까 이 쌍방울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면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제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판단에 맡기고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소설 조작이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포기하는 기준에 안 맞죠. 정당한 체포 동의안이냐. 조작과 소설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친필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사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썼어야 해요. 옛날 뭐 김용이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도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찰로부터 이러이러한 거 당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그러는데 나 회유와 협박 당했다. 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얘기를 해야지 이 배우자의 이런 탄원서만 갖고는 우리가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 네, 그 부분은 장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428억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도 지금 김성태, 이화영 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안부수 이런 분들 다 재판받고 있는데, 소위 얘기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크다고 그동안 검찰이 언론에 흘린 부분들이 실제로 기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진술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막 끝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진도를 우리가 많이 빼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조금 부각되지는 않았던 상방울 건이 재부각됐고 또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기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아니, 사과했잖아요. 진행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상시 개편 체제라는 걸 늘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네. 바로 사과합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절차 오늘 이제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일단 장선수 소장은 오랜 이 정치적 또 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보도 보십니까? 있습니다. 그냥 좀 징계- 경징계 정도로 일단락이 될까요? 깊이 있게 중징계 쪽 방향으로 또 접어들까요? 그게 오늘은 그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자, 홍준표 시장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징계할까 말까? 징계합시다. 라는 개시 절차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윤리가 몇 번 열려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정말 홍준표 시장이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잖아요. 특히 해명이 더 부적절한 것 같아요. 태도와 해명. 트집 잡지 마라. 아니, 대권 후보였던 분이 수해 중에 골프 친 거에 대해서 이게 잘 됐어요?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집 잡지 말래요. 기차는 간다고 그러고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기차를 간다는 얘기는 이전에 경남지사 열고. 시절에 한 이야기죠. 네, 가로 열고 네. 뭐 개가지저도 뭐 이런 부적절한 표현들이잖아요. 당연히 잘못했고 당으로서는 지도부의 분위기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어제 홍준표 지사가 처음으로 뭐 기자회견 열고 또 90도로 폴더 인사도 사죄 하고. 폴더 인사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사과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홍준표 시장 이야기했는데 또 한 명이 이제 주목받는 인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지금 현재는 남북경제 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볼 것. 그동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총선에 뛰어들겠다.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선까지 노려본다. 이런 의사로 봐야 될까요? 그냥 과연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겠죠. 마음은 그런데 실제 뭐랄까 시장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한번 대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막 폭발력이 있는 인물인가라고 네. 오히려 그동안 중간에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말은 그렇게 뭔가 두근거리거나 뭔가 굿뉴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 차원의 고민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영향력 들었습니다. 있는 인물로 떠오를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런 또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교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신 정치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다시 살려봐 이런 미션을 줬을까요? 그거보다는 임종석 실장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질의멸렬한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책임감도 느끼고 화가 많이 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네. 저는 이런 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되게 권한이 많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음. 그럼 그때 제대로 했었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평가를 받고 국민들이 그래 임종석 너가 필요하다. 너 나와서 정치 좀 해. 너만이 민주당 진영을 살릴 수 있어. 이러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데 본인이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다고 민주당 지지층부터 그래 우리 기대 많이 해볼게 이럴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있을 때 잘하시라 그런 말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도 저기 사회 보실 때 저한테 잘해주시고요. 네, 상시 얘기인지 개편 모르겠네. 체제라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우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 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